시파 줄거리. 청명절이 되어 조상을 기리기 위해 왕후는 처자식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고향을 찾는다. 고향길에서 왕후는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생의 연속성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풀어짐을 느낀다. 고향에서 지내는 동안 처음에 솟구쳤던 가족에는 점차 사라지고 형들의 삶을 경멸하는 마음이 커져간다. 한편 연영은 생을 마감하고 근거지로 돌아온 왕후는 앞으로 일어날 전국적인 내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야망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제는 세력을 넓히는 것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명예나 부유함보다는 아들을 위대한 장군으로 키우겠다는 일념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아들을 반려로 삼는 왕후의 집착과 애정이 나날이 커져가는 가운데 점령지를 다스리게 했던 매가 반역을 도모한다는 정보를 조카 곰보로부터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이를 평정한다. 왕후의 조카 곰보는 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왕후의 근거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 그는 신이 나서 며칠 동안 고향에 돌아가서 쉬게 되었다. 그는 고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고 또 지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다. 지혜와 용기가 놀랍고 나이로 봐도 아버지 연배의 영웅이던 매도 자기 손에 쓰러졌다고 굉장히 풍을 쳤다. 그는 어디서나 이렇게 풍을 쳤고 동생과 누이 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아했다. 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젖을 빨 때에도 어찌나 힘껏 빨던지 젖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아버지 왕얼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의자에 걸터 앉아 듣고만 있었다. 속으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을지 모르나 그래도 대놓고 칭찬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잘 알아도 36개 중에서 달아나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계략이 좋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가 제일 만족히 여기는 것은 아들이 계략을 썼다는 사실이었다. 곰보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에도 자신의 무용담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왕따는 그에 대하여 이상한 질투를 느꼈다. 첫째로는 죽은 둘째 아들 생각이 났고 둘째론 남은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기공자다운 풍채와 언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긴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디 잘못된 데가 있지 않나 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카인 곰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보내고 있었다. 곰보가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차를 가져오라느니 담뱃대가 어디 있느냐느니 해가 져서 쌀쌀해졌으니 얇은 모피 두루마기를 가져오라느니 하며 종에게 수없이 심부름을 시켰다. 그의 아내는 예절이 허락하는 한도 이상으로 조카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열심히 술을 놓는 채 하고 때때로 하품을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살림살이 이야기라든가 소작인에 대한 말을 묻기도 했다. 신이 나서 말하던 곰보도 마침내 백모가 듣기 싫어하는 눈치를 깨닫자 멋쩍은 듯이 그의 무용담을 중지하고 나와버렸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백모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군인이 없는 것이 다행이에요. 군인이 되면 젊은 사람이 천해지고 상스러워질 뿐이니. 그건 그렇고 난 차 한잔하러 가봐야지. 왕따는 기운 없이 대답할 뿐이었다. 곰보는 그의 백보와 백모가 죽은 둘째 아들 생각을 하고 그를 싫어한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대문까지 나왔다. 대문에는 왕따의 첩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그녀도 여태까지 그의 무용담을 엿듣고 있다가 그보다 먼저 자리를 떠나서 문간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아주 사내다운 얘기였어. 참 큰 공을 세웠구먼. 곰보는 그 말에 위안을 받고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갔다. 한 달 동안 곰보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는 그의 어머니가 수년 전에 약혼시켜 두었던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처녀는 이웃에 사는 직물공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 직물공은 가난하지도 않고 또 남의 품팔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자기가 직조기를 가지고 20명가량의 직공들을 두고 고운 비단을 짜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적어서 번창하고 있었다.
그 딸도 직조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봄추위가 길어지면 누에 알을 가슴에 품어 까게 하며 그것에 뽕나무 잎을 먹여 치기도 하고 또 그 고치에서 실을 뽑을 줄도 알았다. 그 집은 그녀의 할아버지 때 다른 지방에서 이사해 왔는데 이 지방에 그런 기술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물론 그 처녀와 결혼하는 곰보에게는 그런 기술을 가진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여자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절약할 줄 알고 부지런히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여겼던 것이다. 곰보는 자기 아내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건 없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색시를 얻었다는 것이 좋았다. 그는 나이 이미 24이었으며 때때로 정욕이 솟구쳐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또 그의 신부가 말쑥하고 얼굴도 보통은 되는 것이 기뻤다. 그리고 자기처럼 영웅적인 기질은 있어 보이지 않았으나 아내에게 그런 기질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그다지 화려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만하면 상당한 것이었다. 결혼한 그는 곧 새 아내를 동반하고 왕으로부터 수비사령을 임명받은 도시로 갔다. 25.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마다 왕후의 마음에는 전쟁을 하고 싶은 야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봄마다 그는 주위의 정세를 살펴보고 그의 집안을 확대할 궁리를 했다. 전국적인 전란의 틈을 타서 마지막 고비에 뛰어들어가 이익을 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는 정탐꾼을 사방에 파견했다. 그리고 그 첩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후가 따스해지고 운명이 그를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이미 젊지 않았고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젊었을 때처럼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마음이 들뜨는 일은 없었다. 봄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의 일생의 목표인 전국 제패를 하기 위해 출동하려고 결심했다가는 그때마다 그 출동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발견했다. 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러 해 동안 그가 틈을 탈 만한 큰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중국 전체에 많은 군벌이 각기 영토를 가지고 할거하고 있었으나 그들 전체를 지배할 만한 큰 영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또한 왕후에게 1년을 기다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다가 이듬해 봄이 오면 또 1년을 연기했다. 1년 또 1년이 흘러가고 있었으나 왕후는 때를 만나면 대전에 출전하여 그가 원하는 승리를 거두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13살 되던 해 봄이었다. 형들로부터 중한 사명을 띤 급한 사자가 왔다. 맏형의 큰아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형들은 왕후 장군의 힘을 빌어서 성정부의 법정을 움직여 그 아들을 석방케 해달라는 청이었다. 왕후는 사자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듣자 이때야말로 자기 힘이 성정부와 군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지 시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봄에도 전쟁을 연기하기로 하고 형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가 형들에게 간청을 받은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한편 감옥에 들어가게 된 맏형의 아들을 멸시하기도 했다. 왕후 자신의 아들 같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왕따의 장남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연유는 이러했다. 그는 28이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혼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이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는 소년 시절에 한두 해 동안 신식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배운 것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부모가 정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구시대 악습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다. 현대의 청년은 모름지기 이성과 교제해서 서로 애정을 바칠 수 있을 때에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따가 성내에 수많은 처녀를 가려서 어떠냐고 의견을 물을 때마다 그는 단연코 거절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자기 아내는 자신 스스로 얻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왕따 부처는 대단히 노했다. 이때만은 부모의 뜻이 일치되어 왕따의 아내는 열을 내어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양갓집 처녀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너를 낳고 키워서 너의 성질도 마음도 샅샅이 아는 내 부모가 내 아내감을 누구보다 잘 알 게 아니냐. 그러나 장남에게도 풍부한 이론과 고집이 있었다.
긴 비단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하얀 팔을 드러내고 흰 이마에 드리워졌던 검은 머리털을 쓸어 올린 다음 어머니에게 대꾸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썩어빠진 구식 습관 이외엔 아무것도 모르세요. 남쪽에서는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의 아들들은 모두 연애 결혼을 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장남은 그의 아버지가 옷소매로 이마를 닦고 어머니가 입을 오므라뜨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금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대로 약혼을 시켜보시죠. 그럼 나는 집을 나가서 영 안 들어오겠어요. 이 말을 들은 그의 부모의 놀라움은 한량이 없었다. 왕따는 황급히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드는 색시감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렴. 우리가 성사시키도록 해줄 테니. 사실 장남은 현재 그가 아내로 삼고 싶은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여자는 모두 돈으로 쉬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부모 앞에서 애인이 없다고 말하기도 안 되고 해서 다만 입을 삐죽하고 자기의 예쁜 손톱만 내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양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적마다 매양 그랬지만 이번에도 무뚝뚝하고 고집센 얼굴로 대했기 때문에 왕따 부처는 결국 이번에도 아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해두자. 실제로 왕따는 2번이나 진행시키던 혼담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남이 그 혼담을 듣자 자기 동생처럼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왕따 부처는 그들의 대를 잇고 또 맞손자를 낳아줄 장남의 결혼이 늦어지는 데 대해 더욱더 초조해졌다. 왕따는 장남이 찻집을 골고루 찾아다니며 그의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젊은이들은 모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왕따 자신이 정욕이 줄어들고 중년의 고비를 넘게 됨에 따라 장남에 대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왕따 부처는 장남이 곧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내감이 아니라 첩밖에 못 되는 찻집 계집과 어울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장남 앞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 장남은 현대 남녀는 부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느니 남녀는 자유롭고 평화롭다느니 하는 따위에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았고 또 청산유수격으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도무지 말 상대를 할 수가 없었다. 장남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양친을 번갈아 보고 또 길게 깎은 머리를 자주 뒤로 젖히고는 희고 부드러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장광수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왕따 부처는 그때마다 자기네들은 일찌감치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음이 들떠서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장남은 곧 부모 앞에서 물러났고 그가 떠난 뒤에 왕따의 아내는 남편을 나무라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오이질만 하고 버릇없는 생활을 했으니까 아들이 본받는 게지 뭐예요. 그 애가 어엿한 양갓집 딸과 결혼하지 않고 화류계 여자만 상대하는 것은 당신한테서 배운 버릇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고 자기가 남편에게 푸대접 받은 것을 새삼스럽게 서러워했다. 한편 왕따는 아내의 불평이 점점 커져서 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크게 염려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해짐에 따라 말이 많아졌고 성미도 사나워졌다. 그는 곧 일어나서 온순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이젠 늙어서 정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거든 말해보구려. 난 당신의 말대로 따를 테니. 왕따의 아내에게 이 말썽 많은 아들에 대처할 만한 신통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남편을 나무랐던 것이다. 왕따는 그녀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황급히 그 방에서 나왔다. 그가 앞들을 지날 때 그는 그의 첩이 양지에서 어린애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성급히 일렀다. 여보, 지금 안 사람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무엇을 좀 갖다 줘. 차를 갖다 주든지 기도책을 갖다 주든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라고. 어느 중이 뭐라고 자기를 칭찬하더라면 좋아할 거야. 첩은 그의 말대로 하기 위해 어린애를 안은 채 일어서서 저리로 갔다. 왕따는 거리에 나섰을 때 어디로 갈까 망설였다. 그는 나오는 길에 첩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불만에 찬 아내를 대하는 것은 그에겐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첩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전보다 더 온순해지고 태평스러워졌는데 왕따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한 집에 사는 본초와 첩이란 서로 싸우기가 일수인 것이며 특히 그녀들 중에 한 사람 또는 양쪽이 모두 남편을 사랑할 때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첩은 여러 가지 작은 일에 있어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를 위해서 종들도 하지 않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했다. 종들은 이 집에서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따가 큰 소리로 명령을 해도 네네 하고 대답만 할 뿐 우물쭈물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따가 화를 내면 종은 이렇게 말하며 왕따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다. 마님께서 하라시는 일이 있어서. 그러나 천만은 충실히 그의 종노릇을 해주었다.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이 첩뿐이었다. 또 남은 전답을 둘러보고 피로해서 돌아오면 그녀는 따끈한 차를 가져왔고 여름이면 우물에 넣었던 수박을 가져다가 그에게 권하면서 부채질을 해주고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버선을 갈아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러 가지 불만과 미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첩뿐이었다. 그의 제일 큰 불평은 소작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의 울분을 이 첩에게만은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말이야, 서쪽밭 소작인의 어미 말이야. 글쎄 그 뻐드렁 이빨 할멈이 미래 근량을 속이려 들지 않겠나. 물을 부어두었어. 그걸 우리 청지기는 몰라. 그놈은 병신이야. 그렇지 않으면 뒷구멍으로 뭘 받기로 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저울 때가 너무 올라서 수상하기에 내가 알아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첩은 칭찬해 주었다. 소작인들이 당신을 속일래야 얼마나 속일 수 있겠어요. 정말이지 난 당신같이 눈치 빠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왕따는 그의 말을 안 듣는 장남에 대한 불만도 첩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했다. 그럴 때에도 첩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래서 왕따는 지금도 길을 걸으면서 그의 아내가 그를 가혹하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다음날 첩에게 이야기할 작정을 했다. 이런 일이 전부터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첩이 그를 위로해주는 다정한 말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았다. 난 당신보다 더 어진 사람은 없는 줄 알아요. 없고 말고요. 부인은 남자란 모두 어떠한가를 모르고 또 당신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 얼마나 어진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는 아내와 장남에게 시달리다가 또 아주 팔아버릴 수 없어서 여태까지 몇마지기 갖고 있는 땅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당하다가 첩의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첩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이런 괴로운 생활에서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첩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내 첩뿐이다. 그리고 오늘따라 장남이 몹시 미웠다.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 자기에게 새로운 걱정을 시키기 때문이었다. 왕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걷고 있는 같은 시각에 그의 장남은 친구를 찾아가고 있었다. 장남의 친구란 사람은 이 성내의 경찰국장의 아들이었다. 얼마 전에 도박을 금지하는 새 법률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왕따의 장남은 다른 친구들은 제쳐놓고 주로 그 친구하고만 도박을 했다. 유력한 경찰국장의 아들과 도박을 하면 그 아들이 경찰에 걸려들 염려가 없는 만큼 친구들도 또한 무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날 그는 양친과 결혼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잡쳐진 기분을 풀기 위해 도박이나 할까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그 집 문 앞에 들어서서 종에게 이름을 통하고 곧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는 그의 일신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왼쪽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보통 처녀 같으면 젊은 사내가 앉아있는 방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면 소매로 곧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도로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예사로운 듯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별로 교태도 보이지 않고 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침착한 태도에 이 편이 도리어 부끄러워 시선을 내리뜨렸다. 여자치고는 대담스러웠지만 어디로 보아도 채신 없는 여자는 아니었다. 첫눈에 보아도 신여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은 머리가 목덜미까지 내려와서 잘렸고 발도 전족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 여성에 알맞은 날씬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늦은 봄이라 그 옷은 거의 속털빛깔의 비단이었다. 왕따의 장남은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으나 그는 여태까지 그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신여성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놀이를 하지 않을 땐 연애소설을 읽으며 소일했다. 그것도 고전적인 연애소설이 아니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연애를 그린 현대소설을 탐독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가 이상으로 하는 여성은 양갓집 딸이라야 하고 물론 기생 같은 여자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말도 잘 못하는 여자도 안 되었다. 남자들끼리와 같이 함께 담수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처녀다운 매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남녀 교제의 자유는 소설에는 있지만 현실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동경하던 여성이 그의 눈앞에 호련히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의 새침하고 대담한 태도에 그의 가슴은 불타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심정은 불만 당기면 곧 타오를 햇불 같았다. 첫눈에 여지없이 반한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을 뿐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걸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나가버렸으나 그는 여전히 수습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윽고 친구가 나타났을 때 그는 간신히 물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터질 듯 고동하여 가슴뼈에 닿는 듯 싶었다. 지금 그 여자는 누군가? 내 여동생이야. 외국인이 경영하는 해안 지방의 학교에 다녀. 지금 봄방학이라 돌아온 거야. 왕따의 장남은 말을 더듬거리며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아직 결혼 안 했는가? 이 말을 듣자 경찰국장의 아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대답했다. 안 했어. 내 누이는 고집이 이만저만하지 않아. 결혼 문제로 어른들과 싸움만 하고 있지.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내하고는 결혼 않겠다는 거야. 이 말을 듣자 왕따의 장남은 목말랐을 때 좋은 술 한 잔을 들이키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 이상 묻지 않고 친구와 노름을 계속했다. 그러나 노름을 하는 동안에도 가슴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라 마침내는 전신이 활활 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얼마 안 가서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문을 꼭 닫고 혼자 앉아서 그녀 생각을 했다. 모든 면으로 보아 그는 그녀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 여자도 나처럼 이해심 없는 양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자신은 이 자유로운 시대의 자유로운 남녀교제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리라 결심했다. 중매쟁이를 거치지도 않고 양친에게도 또 그녀의 오빠 되는 그 친구에게도 일체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열이 올라서 불이 나게 몇 권의 소설책을 폈다. 자유연애의 주인공들은 이럴 경우에 어떤 편지를 쓰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편지를 썼다. 그는 그 처녀에게 보내는 글을 아름다운 언어로 써나갔다. 그 가운데 그는 이런 말도 써넣었다. 나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대도 그런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첫눈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에겐 태양이요, 모란꽃이요, 피리의 아름다운 멜로디인 것입니다. 그대는 그 한 찰나에 내 심정을 내 가슴에서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이 편지 끝에 자신의 서명을 한 다음 그는 그의 종을 시켜서 그녀에게 전했다. 그리고 회답이 오기를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다렸다. 그의 양치는 장남이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구는 것에 근심했다. 이윽고 종이 돌아와서 회답은 뒤에 드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안 사람 모두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는 동생들을 때리고 종들에 대해서도 생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평소에 온순한 왕따의 척까지도 그에게 화를 내어 소리질렀다. 도련님은 미친 개 같은데. 그러고는 자기 아이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사흘 후에 심부름꾼이 그녀로부터 답장을 가지고 왔다. 이 사흘 동안 그 회답을 기다리느라 대문 앞에서 어른거리며 나를 보내던 그는 그것을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황급히 자기 방에 돌아와 겉봉을 뗀다는 것이 너무 황급해서 두 쪽으로 찢어져 버렸다. 그러나 이어붙이면 알아볼 수는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활발하고도 아름다웠다. 처음엔 편지 투대로 형식적인 문구였다.
그 다음엔 자기가 여자로서 대담한 이유를 설명해서 이렇게 썼다. 저 또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 있어서나 저는 부모에게 강제를 당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에 대한 그녀의 호의를 암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해석하고 그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교제는 시작되었다. 그 후 그들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편지 왕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 만나야 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녀의 집 뒷문에서 만났다. 그들은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남의 눈에 띄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심부름하는 종에게 뇌물을 줘가며 이름을 달리 쓴 편지를 교환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두 번씩 만나고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갔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면 못해본 일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으므로 남의 눈을 속여가며 사랑을 하기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왕따의 장남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나는 당신과 결혼해야만 하겠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작정이요. 이 말에 그녀도 그에게 지지 않을 정열을 가지고 말했다. 저도 아버지에게 당신과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말하겠어요. 두 사람은 각기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왕따는 장남이 그런 좋은 집 딸과 사랑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곧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그런 사내에겐 딸을 줄 수 없다고 강경히 반대했다. 그는 경찰국장이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각처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왕따의 장남의 소행에 대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소리질렀다. 무슨 소리냐? 갈보집이랑 갈보집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니는 건달 녀석하고 결혼을 해. 그리고 그는 딸이 학교에 돌아갈 때까지 문밖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라고 엄명했다. 처녀는 미친 듯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따지기도 하고 울면서 애원도 했으나 아버지는 유지부동이었다. 그는 극히 냉정한 사람이어서 딸이 발악을 해도 태연하게 실을 읊고 책에만 눈을 팔고 있었다. 그것을 본 딸은 분노를 참지 못해 아버지에게 처녀답지 않은 무엄한 언사를 퍼부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딸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 둘 걸 그랬다. 난 그래야 한다고 늘 생각했어. 요즘 새로운 학교 교육은 계집 애들을 망치고 있어. 너도 너의 어머니처럼 글은 몰라도 집에서 곱게 키워서 착한 사람에게 일찌감치 시집을 보낼 걸 그랬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돌연 나오는 고함 소리에 딸은 아버지가 무서워져서 다시는 말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두 남녀는 정열이 넘치는 아름다운 편지를 수도 없이 주고받았다. 그것을 전하는 데는 양쪽의 종을 매수해야 했으므로 오고 가는 종들의 주머니는 불룩해졌다. 그러나 왕따의 장남은 놀러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것을 본 양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따는 많은 돈을 보내서 경찰국장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도 했다. 경찰국장은 뇌물을 과히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번만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절망적이었다. 장남은 숟갈도 들지 않게 되었다. 목을 메어 죽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다. 왕따도 함께 고민했다. 어느 날 밤 왕따의 장남은 생각도 못해 애인의 집 뒷문 밖에서 배회했다. 그럴 때 뒷문이 빠끔히 열리고 애인의 편지를 전해주던 여종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그를 향해 손짓했다. 그는 무서웠다. 그러나 정열에 못 이겨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 조그만 뜰에 애인이 서 있었다. 애인은 굳은 결심을 한 모양으로 기가 강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보니 말이 좀처럼 나오지를 않았다. 편지를 쓸 때처럼 쉬 나오지 않았다. 그는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으니 만약에 발견된다면 큰일이라고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A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학식이 있는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야 말 굳은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늙은 사람들을 생각 말고 우리 같이 어디로 달아나요.
우리들이 달아난 것을 알면 우리 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결혼을 허락할 거예요. 난 외동딸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해서 아버지는 나를 유달리 기호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녀의 정열에 호응할 수 있기도 전에 그 뜰의 중문을 벌컥 열고 경찰국장이 나타났다. 딸의 여종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한 남자종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 주인에게 밀고했던 것이다. 경찰국장은 그의 수행원에게 호령했다. 저놈을 잡아 넣어라. 내 딸 망신을 시키려는 놈이다. 애인의 아버지가 경찰국장이라는 사실은 왕따 장남에겐 매우 불리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는 아무라도 잡아 가둘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한 권력이 없이는 웬만한 뇌물을 써가지고는 그를 감옥에 넣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라 그의 수행원들은 왕따 장남을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자 딸은 그녀의 애인의 팔에 매달리며 자기는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 않겠다느니 반지를 삼켜 자살하겠다느니 발악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냉랭한 어조로 여종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은 그 애를 잘 돌봐야 한다. 눈을 다른 데 팔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애가 자기 말대로 죽기라도 하면 너희들 책임이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러고는 딸의 발악도 못 본 채 하고 뜰에서 나가버렸다. 여종들은 자기들의 책임이란 말을 들은 것이 무서워서 딸 신변에서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처녀는 죽을 수도 없었다. 경찰국장은 왕따 집에 사람을 보내 당신의 아들이 내 딸 망신을 시키려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소 하고 기별했다. 기별을 하고 나서 그는 대청에 앉아서 기다렸다. 왕따의 집안은 삽시간에 발칵 뒤집혔다. 왕따는 극도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사죄하러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국장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격을 받고 병이 나서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구실로 왕따를 문 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도 왕따는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자기는 그런 금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위세당당하게 돌려보냈다. 왕따는 기진해서 신음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뇌물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미를 추수하기 전이라 현금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생 왕월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 감옥에 갇혀있는 장남을 생각하니 몹시 괴로웠고 아들이 그곳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 사식과 친구도 넣어주어야 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 그는 왕월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자기 방에 턱을 손으로 받치고 앉아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왕따의 아내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온갖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아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야단법석을 해도 왕따는 이때만은 꼼짝 않고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아들이 경찰국장의 손에 의해 옥에 갇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가슴이 꽉 막혀버렸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 왕월이 왔다.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조금도 동요의 빛이 없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으므로 그의 귀엔 늘 안 들어갔을 리가 없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죄다 이야기했던 것이다. 더 보태기까지 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녀는 퍽 기분이 좋은 듯이 남편에게 거듭 이렇게 말했다. 어미가 그따인 데다가 아비까지 오입쟁이니까 자식들도 변변치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왕따의 방에 들어온 왕월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형과 형수의 말을 들었다. 왕따 내외는 장남의 죄를 매우 가볍게 말했다. 왕월은 조카에게 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그를 석방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태도였다. 재판관처럼 침착했다. 그는 형이 큰 돈을 빌리려고 그를 불렀다는 것을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왕따의 설명은 끝났다. 그의 아내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했다. 왕월은 이렇게 제안했다. 관리를 상대할 땐 돈이 제일이지만 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요. 그건 군대의 힘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동생한테 부탁해 봅시다.
동생은 당당한 장군이니까 동생을 시켜 성정부에 연락해서 그 힘을 빌어 조카를 석방하도록 해봅시다. 현장은 경찰국장에게 명령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몇 군데 조금씩만 뇌물을 쓰면 될 겁니다. 그것은 과연 명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왕따는 어째서 자기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그는 즉시 왕후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리하여 왕후는 그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왕후는 형을 도와주는 것은 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들의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성정부의 군장에게 정중한 편지를 써서 예물과 함께 신복보화로 하여금 전달하게 했다. 신복보화가 도중에 예물을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 호위병이 따라가게 했다. 예물과 편지를 받은 군장은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 때 왕후를 자기 편으로 끌어넣을 인연을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부탁을 들어주면 왕후는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청년 한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쯤으로 왕후 장군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허란 값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한두 시에 경찰국장쯤은 안중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곧 왕후의 청을 받아들이도록 성장에게 청했다. 성장으로부터 석방 명령이 현장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그 명령은 왕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에게 내려졌다. 언제나 꽤 많은 왕얼은 어느 때보다도 더 영리하게 행동했다. 그는 그 명령 서류가 빨리 도착하게 하기 위해 그 서류가 경유되는 요소요소에 뇌물을 썼다. 그것도 너무 적으면 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고 너무 많으면 더 욕심을 낼 것이기 때문에 요령껏 적당하게 썼다. 마침내 석방 명령은 경찰국장에게까지 내려졌다. 왕따와 왕얼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경찰국장이 면목없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경찰국장이 그 명령을 받은 즉시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경찰국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극히 공손한 태도로 석방을 간청했다. 물론 그들은 상부의 힘이 경찰국장에게 미친 것을 아는 눈치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숙이고 딱한 사정을 동정해 달라는 듯이 간청했다. 국장은 마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듯이 뇌물을 받아들이고 왕따의 장남을 감옥에서 불러내게 해 한바탕 꾸짖고 나서 석방해 주었다. 왕따 형제는 경찰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이리하여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다. 왕따의 장남은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의 정열은 감옥에 갇힌 동안에 약간 식어졌다. 그렇지만 여자 편은 더 한층 열렬해졌다. 그녀는 다시금 왕따의 장남과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댔다. 이번에는 경찰국장도 왕가 일족이 얼마나 유력한지, 막내 동생이 세력 있는 군벌의 장군이고 둘째 형은 큰 부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왕따에게 보내 이렇게 말했다. 새로 맺은 양가의 우위를 1층 두텁게 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교섭은 급진적으로 발전되었다. 약혼을 하고 좋은 날을 택해서 될수록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왕따 부부는 그제야 마음을 놓게 되었고 행복감에 넘쳤다. 신랑 될 사람은 일이 너무도 뜻밖의 이렇게 되고 보니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이전의 정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대만족이었다. 신부 될 사람은 승리의 두치감에 젖어 있었다. 이 사건은 왕후에겐 사소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그의 힘이 성정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과 현장도 그의 마음을 사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름을 느꼈다.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땐 벌써 봄도 가고 여름이었다. 왕후는 시기도 이미 늦었고 또 이 봄을 바쁘게 넘겼으므로 연대의 계획인 집안 확장 전쟁은 다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그것은 자신의 위세가 크게 올라가고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년쯤의 연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지에 파견했던 첩자들이 초여름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남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지 또 누가 수령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전국적인 대전쟁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그의 병력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성종부의 군장이 그의 호의를 사두려고 한 속셈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풍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기 위해 그는 1년 더 정세를 관망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그는 여전히 매일 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의 아들은 그에게 주어진 일과를 묵묵히 계속했다. 그 과묵한 점이 왕후의 마음에 들었다. 가끔 그는 아들의 진지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어른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다. 책을 들여다보거나 일을 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 그는 그 두드러진 광골과 입모습이 이상할 만큼 나디고 보였다. 그 입모습은 예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소년으로서는 대단히 침착하고 굳세게 보이는 입이었다. 어느 날 밤 왕후는 아들의 모습이 할머니의 모습, 즉 왕후 자신의 어머니를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을 호련히 깨달았다. 왕후는 죽기 전에 누워있을 때의 어머니의 얼굴밖엔 기억이 없었다. 물론 죽어가는 사람의 창백한 얼굴과는 달라 그의 얼굴은 불구스름하고 씩씩한 생김새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어머니의 특징이 아들의 용모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의 침착한 행동이라든가 과묵한 태도, 그리고 눈과 입모습에서 무게가 있는 점이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아들의 용모에서 막연하게나마 낯익은 모습을 발견한 왕후는 그것으로 인해 더 한층 아들의 애착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는 아들과 더 깊이 맺어져 있다고 생각되었다. 26. 왕후의 아들은 어떤 소년인가? 그는 자기 의무는 무엇이나 충실히 이행했다. 군사교관이 가르치는 대로 갖가지 훈련도 잘 받고 말타기도 아버지만큼 쉽게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탔다. 그러나 뭘 해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어느 날 왕후는 아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교관에게 물었다. 교관은 약간 주저하면서 대답했다. 글쎄요, 성적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니까요. 할 일만은 정확하게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 말은 왕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가 알기에 그의 아들이 아직 한 번도 심하게 화를 낸 일이 없었다. 불끈 화를 내는 성질이 그에겐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무엇을 미워하거나 욕심을 내는 일도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이면 무엇이나 묵묵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했다. 왕후는 그런 성격은 군인으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인에게는 기백과 투쟁심이 필요하며 복받치는 정열도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왕후는 아들에게 그런 성격이 결여된 것을 슬퍼했고 어떻게 하면 그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어느 날 왕후는 아들이 마당에서 군사교관의 지시를 받으며 단총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소녀는 침착하게 버티고 섰다. 단총을 드는 것도 민첩했다. 그리고 호령이 내리자 영락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소녀는 부자연스럽게 긴장하고 있었으며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듯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그것을 본 왕후는 아들에게 소리 질렀다. 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소녀는 손에다 아직 연기가 나는 단총을 쥔 채 얼른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듯이 입을 벌렸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왕후는 부드러운 얼굴을 짓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굵은 눈썹도 무시무시하고 검은 수염에 쌓인 입이 부드럽게 보일 수가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하고 싶던 말을 삼키고 외면을 했다. 그리고는 가벼운 한숨을 짓고 참을성 있게 다만 이렇게 말했다. 네, 알았어요. 왕후는 막연한 고통을 가슴속에 느끼면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풍모만은 엄격했지만 내심은 다정스러웠다. 다만 그런 심정을 표시할 줄 모를 뿐이었다. 그도 또한 한숨을 쉬며 그 훈련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습이 끝났을 때 아들은 약간 주저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나가도 좋아요. 왕후는 이 말을 듣자 아들이 자주 혼자서 어디론가 나가곤 한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어디에 가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가 임명한 수행원이 아들을 따라다니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왕후는 아들이 어디에 가곤 하는지 알고 싶었다. 이젠 어른이 다 되어 가니까 가선 안 될 곳에 가지나 않는지 하고 염려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일종의 질투를 느껴 될 수 있는 한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아들에게 물었다. 어디 말이냐? 아들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발끝을 내려다보며 우물쭈물하다가 간신히 대답했다. 일정한 곳이 없어요. 그저 성 밖에 나가서 들 가운데를 한참 동안 돌아다니고 싶어요. 왕후는 이 소년이 매춘부의 집에 간다고 대답했던들 이처럼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런 곳에 군인이 보아둘 만한 것이 있을까? 소년은 여전히 발끝에 눈길을 받고 혁대를 만지작거리며 평상시에 참을성 있는 나직한 말투로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들은 조용하고 요즘은 살구꽃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전 이따금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사짓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미나요. 왕후는 정말 놀랐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요량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농산일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장군인데도 농사를 좋아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화를 낼 생각은 아니었으나 왜 그런지 실망을 느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른다. 소녀는 새장 속에 갇혔던 새처럼 아버지의 눈에서 재빨리 벗어났다. 왕후는 답답한 심정으로 언제까지나 혼자 앉아 있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무슨 까닭으로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는 억지로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방탕아가 아니며 그의 말을 잘 듣고 있으니 그는 그만한 아들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다시금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다. 민중들 사이에 누적된 불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고 전란이 벌어지고야 말리라는 풍문이 수년째 떠돌고 있었다. 남방에 파견했던 왕후의 첩자들은 남녀 학생들과 평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전쟁이란 군벌들만이 하는 일이지 일반 국민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란 왕후는 그들이 왜 싸우려는 것이며 무슨 대의를 내세우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첩자들은 그건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왕후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려는 것은 나쁜 교사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평민들이 붕괴하려는 것은 포악한 관리들에게 견디다 못해 폭정의 끝장을 맺기 위해 그런 관리를 죽여 없애려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 전에는 왕후는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만 그가 받은 세금으로 무기를 사서 저장했다. 그의 영토에는 바다에 연하는 곳이 있었고 강기슭에는 항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에서 무기를 밀수입하는 일도 쉬웠다. 왕후가 무기를 밀수입하는 것을 성정부에서 알고 있어도 성정부의 군장은 그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이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군장은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나면 왕후가 밀수입한 무기는 자기 편을 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세를 관망하면서 왕후는 무력을 증강하는 데 힘썼다. 그의 아들은 더욱더 자라서 14살이 되었다. 왕후가 독립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그는 군벌의 장군으로서 거의 매사에 순조로웠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큰 흉년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두 군데 부분적인 기근이 있긴 했으나 전체적인 흉년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땐 그곳에서는 세금을 독촉하지 않고 그 대신 흉작이 아닌 지방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다른 군벌의 장군들은 흉년이 들건 말건 착취를 계속하는 수가 많지만 왕후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잔인한 짓은 하지 않았다. 민중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찬양했다. 왕후 장군보다 훨씬 못한 장군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 밑에 있는 게 다행이란 말이야.
왕후 장군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세금을 받거든. 다른 장군들처럼 매일 술이야 계집이야 해보소. 세금이 이만저만 하려고. 왕후가 일반 민중을 될 수 있는 대로 정의의 입장에서 대해온 것은 사실이었다. 이날에 이르기까지 새 현장은 부임해 오지 않았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지만 그 사람은 왕후가 대단히 사납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핑계를 대어 지연시키고 있었다. 부친이 노새에서 죽게 되었으므로 죽을 때까지 복량하고 나서 부임하겠다는 구실이었다. 그래서 왕후는 정청에 나가서 재판 사무도 직접 담당했다. 그는 정의와 공로에 따라서 빈민의 편을 들었고 부호라든가 고리대금업자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할 돈을 그들이 내지 않으면 사정없이 옥에 잡아넣었다. 그래서 지주, 고리대금업자, 그 밖의 부호들은 왕후를 대단히 미워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재판을 받기를 피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왕후는 강대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의 대우를 후히 해주고 봉급도 또박또박 제날에 지불했다. 군기를 문랑케 하면 용서가 없었지만 다달의 봉급 지불은 영락없이 했다. 부하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대신 약탈을 허락하는 다른 장군들과는 비교도 안 되었던 것이다. 군대의 봉급을 약탈에 의존하면 약탈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하지만 왕후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었다. 이래서 그 지방과 민중과 부하들 사이에서 그의 지위는 굳건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제 아무리 성공을 거듭한다 해도 천호는 항상 그의 편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왕후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내년이면 아들을 군관학교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 그의 영토 전역에 걸쳐 큰 흉년이 들었다. 그의 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쳐야 할 때가 되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하루, 또 하루, 한 주일, 또 한 주일,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그냥 내렸다. 자라던 밀은 물속에서 썩었다. 그 좋던 전답들엔 온통 물이 질퍽했다. 잔잔하게 흐르던 작은 강에는 물이 불어 마침내는 큰 홍수가 되어 여기저기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그 흙탕물은 바다로 밀고 나갔다. 망망한 창해의 멀리까지 황토빛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집안에서 가구 침대 위에 판자들을 놓고 그 위에서 살았으나 물이 지붕까지 올라오고 벽이 무너지자 그들은 임시변통으로 뗏목을 만들어 그것을 타고 물 위에 남아있는 둔덕으로 혹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런 곳을 피난처로 구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짐승과 뱀 따위도 그런 곳으로 몰려왔다. 있을 곳을 잃은 뱀들은 한데 뭉쳐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가 더 무서운지 뱀이 더 무서운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또 가도 물은 줄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왕후는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매우 어려운 고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됐지만 그는 부양해야 할 막대한 수요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의 일체를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 군대들은 더할 나위 없이 무지했고 급식과 봉급이 흡족하면 만족하지만 당연히 받을 곳으로 알고 있던 것을 못 받게 되면 당장에 불평을 하는 족속이었다. 각지에서 왕후에게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점차로 줄어들었다. 물은 여름 내내 빠지지 않았고 가을에는 추수가 없었다. 세금 수입이라고는 그 지방에 밀수되는 아편에 부과하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많이 줄어들었다. 주민들이 아편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짐으로 해서 밀수업자들은 아편을 다른 지방에 갖다 파는 것이었다. 홍수가 염전을 덮었기 때문에 염세도 받을 수 없었고 술을 만들지 못하므로 질그릇 장사들은 술병 제조도 못했다. 따라서 술병에 부과하던 세금 수입도 없어졌던 것이다. 왕후의 공경은 극심했다. 군벌의 장군으로서 그리고 한 지방의 지배자로서 그가 처음 겪는 큰 공경이었다. 그의 마지막 달엔 부하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부하들은 반드시 동요하는데 이런 난국에 처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냉혹한 처리를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섣불리 민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부하들은 그를 약하게 보고 깔보기 쉬운 것이므로
그는 선수를 써서 부대장들을 불러 마치 그들이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고압적인 호령을 했다. 이 수개월 동안 민중들은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도 난 너희들을 먹이고 봉급을 주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젠 돈이 없다. 이 홍수의 타격에서 이 지방이 복구될 때까지는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무는 너희들에게 먹이기만 하고 봉급은 안 주기로 한다. 그것조차 곤란한 것이다. 지금부터 한 달만 지나면 내게는 양식을 살 돈조차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을 굶기지 않고 또 굶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 큰 빚을 내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호령을 하면서 왕후는 냉엄한 표정을 보였다. 굵은 눈썹 밑에서 그의 두 눈은 노여움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화난 사람처럼 자꾸 턱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대장들이 어떤 태도를 하는가를 슬그머니 주의해 보았다. 반항적인 얼굴도 보였다. 그들 일동이 말없이 그의 면전에서 나간 뒤에 그가 미리 그들의 동정을 살피도록 일러 두었던 정보원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봉급을 주지 않으면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을 때 왕후는 우울한 마음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부하들도 사람이라면 이렇게도 은혜를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흉년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자기는 그들에게 여태까지 봉급을 또박또박 주지 않았던가. 그만큼 해준 그에 대해서 그의 부하들은 조금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괘씸했다. 지금은 세금 수입이 없지만 군용 자금만은 저축해 두었었다. 만약에 전쟁에 패해서 산악지대로 퇴각할 경우에 쓰려고 준비해둔 것이었으나 그는 여태까지 한두 번 그 일부분을 부하들의 봉급으로 쓸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하들이 그에게 불평을 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그들에게 줄 생각은 단번에 없어졌다. 그놈들은 굶어도 좋다. 그 비상 군용 자금은 나와 내 아들의 것이다. 그 중에서 한 푼이라도 그 같은 자들에게는 지출하지 않을 테다. 그 해가 다 가고 기근은 계속됐다. 지방 일대는 아직 마른 곳이란 없고 물속에 잠겨 있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으나 그 시체들을 묻을 자리조차 없었다. 모두 물에 던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 위에 시체가 떠 있었다. 특히 많은 것은 아이들의 시체였다. 철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왜 먹을 것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배고파서 조르고 보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다 못해 절망에 쌓인 어떤 부모들은 밤중에 아이들을 물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아이들을 오래 굶겨서 고생하다가 죽게 하는 이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양식을 아끼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를 둘 가졌으면 그 중에 약한 것을 빨리 죽이는 것이 득책인데 어느 편이 더 약한가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새해가 왔다. 그러나 설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왕후도 부하들의 음식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 자신도 육식은 전폐했다. 죽 같은 것만 먹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방에서 지금의 공경을 곰곰이 생각했다. 행운을 자부하던 그가 이 지경에 빠지고 보니 서글픈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때 밤낮 그의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서는 그의 호위병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방금 병사 6이 와서 장군께 면회를 청합니다. 군대를 대표해서 왔다고 합니다. 장군께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한 심정에 쌓여있던 왕후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이 호위병을 쏘아보며 물었다. 무장을 했더냐?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조그마한 책상을 놓고 왕후의 아들이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왕후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낼까 생각하고 돌아보았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챈 듯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것을 본 왕후는 반항적이고 야만적인 부하들을 취급하는 방식을 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일렀다. 거기에 있거라. 소녀는 무슨 까닭인지 짐작이 안 가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왕후는 호위병에게 일렀다. 호위대를 전부 불러들여라. 무장을 하고 오라고 해. 그러고 나서 찾아온 6사람에게 들어오라고 해. 왕후는 커다란 회전 의자에 앉았다. 현장이 사용하던 오랜 의자였다. 의자 등에는 따스하게 하기 위해 가죽이 걸쳐져 있었다. 호위대는 그의 좌우에 늘어섰다. 왕후는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6사람의 병졸이 들어왔다.
모두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었다. 감격하기 쉽고 용감한 행동을 하기 쉬운 나이들이었다. 그들은 호위대의 총검에 호위를 받고 있는 장군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했다. 이어서 대표로 지정된 병사가 다시 공손히 경례를 하고 말했다. 각하, 저희들은 양식을 조금만 더 달라는 진정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양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때니만큼 저희들은 월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체된 월급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곤란합니다. 몸들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저희들은 병사들이니 몸이 제일 큰 미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떡 한 덩이밖에 못 얻어 먹습니다. 각하의 적당한 대책을 바라고 이렇게 찾아뵙는 것입니다. 왕후는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기합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렇지 않고는 명령 개통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섭게 수염을 비틀면서 가슴속에 분노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하들에게 친절했었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 전쟁에서 그들을 마구 부려먹지 않았다는 것이며 농성을 뚫고 도시를 점령했을 땐 그의 본의가 아니면서도 약탈을 허락하지 않았던가. 또 그들에게 지체 없이 봉급을 지불했으며 옷도 충분하게 주지 않았던가. 그 자신은 주색을 탐내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내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의 가슴속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의 실책이 아니고 하늘의 뜻으로 해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었다. 그는 더 한층 분노가 타오르게 하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미 결심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노여운 기세를 타지 않으면 단행하기 어려우므로 일부러 성을 내려고 힘썼다. 그는 호통을 쳤다. 내 놈들은 호랑이 수염을 뽑으러 왔느냐? 내가 내 놈들을 굶겨 죽인 일이 있더냐? 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이다. 양식을 실은 배가 곧 외국에서 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 놈들은 반란병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 이 6놈을 죽여라. 6명의 젊은 병졸들은 마루에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만약에 그의 군대의 통제를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약탈과 폭행을 자행할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아들을 위해, 가족 전체를 위해, 또 이 지방 일대의 민중을 위해 이 6명을 죽여서 군의 규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자비심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후는 다시 호위병들에게 호령했다. 쏴라. 호위대는 일제히 쏘았다. 벼랑간 그 큰 방은 총소리와 연기로 가득했다. 연기가 사라지자 시체 6이 쓰러져 있었다. 왕후는 곧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명령했다. 이 시체를 이놈들을 대표로 보낸 놈들에게 보내주고 이것이 그놈들의 요구에 대한 내 대답이라고 해라. 그런데 호위병이 시체에 손을 대기 전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보통 때는 항상 침착한 태도로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에 거의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던 왕후의 아들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한 병졸의 시체를 어루만지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지를 뽑고 죽은 병졸들을 들여다보는 소년의 부릅뜬 두 눈은 왕후가 일찍이 보지 못한 미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노려보며 부르짖었다.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죽였군요. 다 죽었어요. 이 병사는 나도 압니다. 내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소년은 절망적인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의 안색을 보고 왕후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는 아들과 마주쳤던 시선을 내려뜨리고 변명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안 할 수 없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놈들이 다른 놈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 우리 전부를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나 소년은 흐느끼면서 간신히 말했다. 이 사람들은 양식을 좀 더 달라는 것밖엔. 그러다가 소년은 숨이 막히는 듯한 어조로 이어 말했다. 먹을 것을 더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울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왕후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위병은 명령대로 시체를 옮겼다. 왕후만이 남았다. 그는 항상 그의 곁에 두고 있는 두 병졸까지도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는 혼자 앉아서 한동안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고민했다. 6명의 병조를 공연히 죽였다고 후회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다. 잠시 후에 소녀는 얼굴을 숙이고 들어왔다.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왕후는 곁으로 오라고 했다. 과거엔 없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아들의 가냘프고도 힘있는 손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모두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애정 아래서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다. 왕후는 한숨을 짓고 아들에게 나가도 좋다고 했다. 왕후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고 자신의 애정을 아들에게 이해시킬 방도를 알지 못했다. 왕후는 가슴이 아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같이 고독한 사람은 둘도 없을 것 같았다. 한 이틀 동안 그는 고민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생각지 않기로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힘썼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불쾌한 사건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외국제 시계나 신식 소총 같은 것을 사주면 아이니까 마음이 풀리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는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6명의 병사가 대표로서 진정하러 왔었다는 사실은 사태가 얼마나 급박해졌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부하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일각도 지체 없이 식량을 구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외국에서 식량을 구해온다고 말한 것은 임시변통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이제 정말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식량을 구해와야만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둘째형 왕후를 생각했다. 이렇게 곤란할 때 형제는 서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번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얼마나 원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리라 생각했다. 왕후는 부하들에게 지금부터 자기는 식량과 돈을 구하러 간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많이 구해다 줄 것을 약속했다. 그 소식을 듣자 부하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다. 얼굴엔 희망의 빛이 떠올랐고 왕후에 대한 충성심을 새로이 하였다. 왕후는 정예 부하를 선발해서 자신의 집을 수비하게 하고 호위대에게 여행 준비를 시켰다. 아직도 사방에 물이 개어 있었으므로 그는 배를 많이 모아서 아들 호위대, 마필 등을 태우고 물을 건넜다. 그리고 마른 뚝에 이르러 다시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물 위에 나타나 있는 둑길은 좁았다. 말은 천천히 걸었다. 양편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그 좁은 둑길에는 피난민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그 길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뱀과 쥐, 짐승들까지도 사람들과 같이 마른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마른 땅을 차지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마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우면 그때그때 화를 내어 귀찮은 듯이 쫓아버릴 정도였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빈자리가 넓어지면 사람들은 그런 동물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뱀들도 제 세상처럼 사람들 사이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따리를 틀기도 했다. 사람들은 멀거니 보고 앉았을 뿐이었다. 왕후는 가운데를 뚫고 갔다. 무장한 호위대를 데리고 온 것이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던들 이 피난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위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따금 누웠던 남녀들이 그가 타고 가는 말의 다리를 붙잡고 말없이 절망적인 얼굴로 먹을 것을 호소할 뿐이었다. 왕후도 속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부하들이 그 피난민을 떼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병졸들은 사정없이 그들을 잡아댔다. 그러면 왕후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말을 몰았다. 병졸이 떼어버려 넘어진 피난민들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무서운 발악 소리를 내면서 물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과 슬픔을 끊어버렸다. 그런 가운데를 소녀는 아버지와 나란히 말을 타고 갔다. 그러나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왕후도 아무 말 없었다. 6 병졸이 죽은 사건 이후로 부자 간의 감정이 차가워졌던 것이다. 왕후는 아들에게 말을 건네보기를 두려워했다.
소녀는 내내 얼굴을 숙이고 있었으나 이따금 남몰래 시선을 피난민에게 돌리고 말할 수 없는 듯한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왕후는 보다 못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5, 6년 만에 이들은 아주 천한 인간이 되었다. 한 번씩은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예사로 아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몇만 명이든지 있지. 얼마가 죽어도 몇 해만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말지. 해마다 아무리 죽어도 해마다 벼이삭이 나오듯이 무한히 번식한단다. 이 말이 끝나자 소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감정에 넘쳐서 아버지에게 울고 있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썼다. 그래서 깃털이 갓난새처럼 이상하게 음성이 떨렸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이나 우리들과 같이 죽기 싫은 것은 일반이 아니겠어요. 소녀는 말하면서 입에 힘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사방이 비참한 광경이라 아무리 애를 써도 입술은 떨렸다. 왕후는 아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미천한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고통을 느끼리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나면서 제각기 운명을 타고난 것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금 아들이 한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연히 고통을 겪게 된 남의 고통에 둥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약한 마음으로는 군벌의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아들을 위로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매의 무리가 홍수 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지금 먹을 것이 생긴 것은 매들 뿐인 것이다. 왕후는 이렇게만 말했다. 우리는 하늘이 내리는 재난 아래서는 모두 일반이다. 그리고는 왕후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